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밖에 가랑비가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영향권에 서서히 들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루 자고 일어나면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그런 요즘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해박서 초안을 10일 이내에 검토해서 의향을 밝혀라 일방적인 통보를 한 상황인데요. 참 속상하죠. 이 국가 간의 가불이 있는 건지 동맹인데 동반자 취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트럼프 내각이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새 정부에 대해서 약간 코리아 패싱 느낌이 좀 있어요. 본인 그 대선 기간에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 후보를 한국 언론들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보도를 많이 했죠. 결과적으로는 많은 대의원 표 차이로 민주당이 졌지 않습니까? 그런 한국 언론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어떤 생각, 본인에 대한 생각에 불만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있을 때 통화가 한 번 있었죠. 그때 아웃라인을 관세 협상을 혹시 한 거 있는지, 얘기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인수인계를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돼 있는데요. 한미 관계가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임명됐죠. 저는 통상본부장 임명되는 걸 보면서 그 포괄적인 대미 협상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한 관세가 아니라 관세, 통상 그간에 교류했던 것들, 한국과 미국 간의 주한미군이라든가 포괄적으로 재조정하는 그런 협상의 방식을 가닥을 잡으신 것 같아요. 여한국 통상교섭 본부장은 미국 담당자 베센트하고 그리어 USTR 대표죠. 협의가 잘 돼서 국익이 손실되는 그런 협상이 없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죠. 이스라엘 단독으로만 했다고는 사실 보기 어렵고, 트럼프의 통보 또는 허락 그 정도는 있었지 않았을까, 서로 교감이. 그러면 이게 전면전으로 갔을 때 사실 직접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원유 중동 쪽에서 70% 수입하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역. 원유 가격이 지금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겁니다. 물류 비용도 오르고, 반면에 자산 시장, 특히 자본 시장, 주식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수출주도 국가들이, 제조업 국가들이 힘들어지는 게
국제전세가 불안했을 때 가장 힘들어지죠. 그렇지 않아도 관세로 제조업 국가들이 미국으로 회사를 옮기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엎친데 덮치는 그런 상황이 돼가는 것 같아요. 뭐 긴급 안보 회의를 이재명 대통령님이 주관하신 것 같은데,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통상이나 외교를 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993년 고려 때 그 서희의 담판이 생각나죠? 싸우지 않고 이겼던 역사의 기록이 있죠. 지금으로부터 한 1032년 전인데, 오늘날 되새겨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간파는 못해도 절충하는 그런 지혜로운 후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또 상황입니다. 정치권은 대선 이후에 여야 불문하고 원내대표, 당대표, 전당대회를 하겠죠. 그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파 갈등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들은 참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국회에서 민생에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 자신들의 기득권 중심의 국회 상황,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국민을 보면 그러한 전당대회를 두고 보여주는 모습도, 국민과 국민의 민생을 본다면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아직도 한국 정치가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 보수라고 이렇게 칭할 때 뭐 리버럴의 가치, 권력과 지배, 권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리버럴의 가치를, 이념을 좀 옮겨서 중심을 좀 잡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정계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후배들한테 물려주실 분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생각도 바뀌고, 민주 진보 진영은 솔직한 거를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도덕적 잣대가 보수보다는 민주 진영이 조금 높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직하고 솔직한 국정운영, 그게 가장 좋지 않느냐. 이번에 우광수 민정수석 사퇴했죠. 맞는 겁니다. 또 사표를 수리했고, 적임자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니 후임자를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거는 잘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도 부동산 관련, 차명 관련
의혹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민정수석과 같은 과정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6월 5일 날 나스닥에 서클이 상장됐죠. USDC 발행사죠. 공모가가 31불이었는데 뭐 최근에 한 110불 약간 넘는 상태에서 유지를 하는 상황이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 공모가로 한 1조 4천억 자금을 확보를 했죠. 발행 주식 수가 2,400만 주.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권에 자본시장이 제도권에 암호화폐를 발행한 회사가 또는 주관하는 회사가 입성을 한 거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 준비하시고 발의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빨리 해야죠. 그래야 원화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생태계, 환율 생태계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을 하려고 했던 것은 제조국가와 재정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방송을 하는 건데요. 세계 5대 제조국가 하면 첫 번째가 독일입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한국, 영국 이렇게 5대국이죠. 중국의 목표가 2030년까지 영국, 한국, 일본을 따라잡고 제조업으로 35년까지 독일을 따라잡겠다. 그게 이제 제조 강국의 목표인데요. 지금 제조 강국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관세. 물건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대부분 미국 수출 의존도가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 자체도 떨어졌고 내수 자체도 제조업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위축이 되고 경제가 이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국가 채무 비율이 GDP의 0.35% 이상 못 내려가게 규정이 돼 있었죠. 그거를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채무가 별로 없어요. 독일이. 그거 헌법을 제정을 해서 양적 완화를 해서 다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이민자 추방을 하는 관계로 LA에서 시위가 있죠.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또 전면전 상황까지도 가는 거 아닙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후 외환이죠. 사실 M7 중에 뭐 테슬라, 머스크만 해도 남아공 출신 아니에요. 구글 CEO도 마찬가지고 MS, 내고 젠슨 왕, 엔비디아 젠슨 왕이 대만 출신 아닙니까? 7개 M7 중에 4곳이 이민자 출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재 유출이 많이 되는 거죠, 사실. 그 인재 유출을 EU나 뭐 중국, 일본, 세계 각지에서 백지수표를 내고 지금 영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RMD를 2년 전에 감소했지 않습니까? 한국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인재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트럼프가 굉장한 도박을 하는 거죠. R&D 감축하고 인재가 빠져나가는 걸 방치한다. 그것이 내년, 내후년 자기 퇴임할 때까지는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퇴임하고 다음 대통령 때부터는 감당하기 어려운 역수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R&D에서 뒤처지면 미래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런 면에서 트럼프는 굉장한 이기적인 사람인 겁니다. 자신의 집권 기간에만 생각하는 미래보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세라고 하는 부분으로 향후 100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마음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뭐 진행이 잘 안 되고 후유증도 많고 이러지 않습니까? 미국도 좀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리고 독일이 상당한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중국은 이미 했는데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양적 완화를 했는데 저축이 뭐 50% 이상 하니까 내수 경기가 살아나질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일본은 양적 완화를 아베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물가도 좀 오르고 임금도 오르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채권을 발행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채권 발행을 좀 제한하는 정책으로 좀 가는 상황이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위축이 돼 있죠. 뭐 두 번째 기업인 현대차가 직격탄을 맞은 거 아닙니까? 알루미늄하고 철강 50% 관세.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렵고 재고로 처리하다가 이제 신제품부터는 가격 올리지 않으면 적자 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 결국은 재정을 일정 부분 시장에 공급을 해서 시중 자금의 경색을 풀어서 기업이 만든 제품을 내수해서 좀 소비를 하고 기업이 조금 나아지는 그런 형태로 제조 국가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한국 같은 경우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중요해요. 기업 독자적으로 인프라 구성하는 건 부담이 있죠. SOC나 인프라를 AI나 기타 제조업 쪽의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 지원 정책, 제도, 세제,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을 주는 형태로 기업을 지원하는, 그리고 급하게 재정이 뭐 현금이 필요한 기업체 같은 경우는 선별해서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재벌이라고 하는 대기업은 국가에서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난 걸 가지고 부동산을 투기한다 뭐 이렇게 가시면 안 돼. 신산업을 구축하고 인재를 확보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렇게 가셔야지, 과거에 그 재무적으로 회사가 크는 형태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배구조도 재벌이 일정 부분 해체가 돼야 돼요. 서서히 해체가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을 뭐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로 준다 뭐 이게 이전 지출이죠.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 지출. 이전 소득이 있듯이 이전 지출이에요. 이건 이전 지출인데 물론 지역화폐라고 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뭐 세금으로도 일부 들어오지만 일정 부분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메마른 땅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연못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마르는 곳이 외곽 아닙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서민이고 영세 자영업자고 사회적 약자, 소득 분배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그 테두리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부터 말라가는 거예요, 물이. 가장 가운데에 있는 재벌이라고 하는 대기업은 웬만해서는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특혜와 정책과 제도와 세제 지원을 받으셨어요. 물이 마르지 않잖아요. 가뭄이 몇 년이 가도.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땅은 물가는 한두 달만 물이 안 내려도 비가 안 와도 금방 말라요. 그 정도로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분들한테 가는 재정정책을 해야 된다. 중앙에 재벌을 거쳐서 그분들한테 가는 재정정책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야당은 그러한 정책이 잘못됐다. 물가가 오르지 않냐. 그러면 대안을 얘기하셔야 돼요. 물가가 오르지 않고 기업과 가게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문제만 제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재정을 쓰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먼저 해야죠. 새 정부도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을 활용하지 않고 내수나 침체된 제조업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빨리 하셔야지. 재정을 쓰기 전에.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나가시면 좋지 않느냐. 문제만 제기하는 것보다. 뭐 내수도 어렵지만 지금은 열흘이나 7월 뭐 8일까지 앞두고 있는 미국과의 협상,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1032년 전에 선조의 지혜를 한번 되돌이켜보고 절충할 수 있는 그런 통상 교섭본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